그런 관점에서 내년도의 중순, 내년 중반 정도 돼가지고 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매도가 좀 돌아설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몇몇 투자자들은 내년 1분기 되면은 아마존을 필두로 해가지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석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 테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네이버 카카오가 또 살짝 그러니까 뭐 네이버 40만 원 이거는 어렵겠지만 네이버가 다시 20만 원 가냐, 뭐 20만 원 중반대로 가냐, 이런 얘기는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 증권 보고서 이렇게 보니까요. 네. 물론 네이버 카카오를 좀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죠? 1번은 반도체랑 거의 2차 전지더라고요. 네네네. 그 다음이 좀 뒤로 가서 이제 그 IT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2010년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 네. 왜냐면은 이게 네이버랑 카카오의 지금 현재 최대 단점은 네이버 살래, 카카오 살래, 구글 살래라고 딱 물어봤을 때 이제 외국인 기준에서 월스트리트 이제 트레이더들한테 세 개의 그냥 이름 지우고 종목 지우고 매출이랑 영업이익이랑 하고 있는 데 가지고 IT 이래가지고 그냥 뭐 확장성 지난 뭐 3년, 4년, 5년 동안에 뭐 MAU 성장성이라든지 영업이익 성장률, 매출 성장 이런 거 딱 보고는 그대로 딱 숫자만 갖다 주고 데이터만 갖다 주면은 구글 딱 선택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비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는 좀 논외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 딱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되게 비슷해요. 검색 베이스고 쇼핑을 좀 강화하고 있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구글이 지금 비쌀까 네이버가 비쌀까 생각하면 네이버가 비싸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냥 가치평가 실적 이런 걸로 딱 그냥 기업 가치를 분석하면은 여의도에 있는 분들도 쉽게 매수콜을 내기는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드웨어. 우리나라의 성장이 하드웨어 제조업 이런 거고, 우리나라에서 성장이 제일 빠른 게 어느 쪽이냐라고 보면은 2차 전지가 맞으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큰 게 어디냐, 우리나라가 제일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어디냐, 반도체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FM 답안지를 다들 내시지 않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년도에 또 한 번 기회 아닌 기회가 올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테크가 올라요. 그리고 미국의 테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여전히 실적에 대한 경계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미국의 테크들이 오르면은 특히 한국에 있는 게임, 뭐 예를 들어서 뭐 펄어비스, 뭐 크래프톤 많이들 물려 계시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뭐 아프리카 TV, 네이버 이런 애들이 다 같이 뛰어요. 하다못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까지 다 뛰어요.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떨어진다. 금리 인하라는 얘기, 그 단어만 나오면은. 그러니까 테크 기업이랑 같이 묶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의 중순, 내년 중반 정도 돼가지고 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매도가 좀 돌아설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몇몇 투자자들은 내년 1분기 되면은 아마존을 필두로 해가지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석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 테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네이버 카카오가 또 살짝 그러니까 뭐 네이버 40만 원 이거는 어렵겠지만 네이버가 다시 20만 원 가냐, 뭐 20만 원 중반대로 가냐, 이런 얘기는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크 기업을 따라서 올라는 갈 텐데, 그때 꼭 결정하셔야 되는, 투자할 때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이제 힘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려 있는 분들이 뭐 당장 손절해야 되냐, 어떻게 해요, 뭐 이럴 때 적정 주가에 대해서 계산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뭐 차트 분석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뭐 그런 관점에서 내가 지금 물려있는 곳이랑 그 다음에 중간에 흘러내리면서 어디에 좀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보시면서 내가 지금 이거를 물을 타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탈출을 좀 오랫동안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제가 최근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감동받았던 사연이 하나 있는데, 작년일 거예요. 두산중공업이 이제 관련된 이제 부서들이 현대 좀 풀렸어요. 그러니까 현대 팔렸죠. 두산건설기계가 현대 팔리면서 현대두산 그 인프라코어가 되고 두산인프라코어가 팔리면서, 그러면서 두산중공업 관련돼가지고 주가 한번 좀 과하게 뜬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투자자가 저한테 오셔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 주셔가지고 두산중공업에 좀 크게 물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냉정히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수급에 의해서 오른 거고 비싸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좀 고생길이 좀 보인다. 올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투자하셔서 수익을 내서 자르시던가 냅두시던가, 아니면은 정말 이악 물고 버텨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던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리고 난 뒤에 쭉 흘러내리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니까 1년 넘게 물 타고 또 기업 분석하고 비중 조절하고 평단 낮추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얼마 전에 흑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익절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댓글을 이만큼 달아주셨어요. 평소 때도 제 방송을 많이 보시던 분인데, 그런 걸 이제 볼 때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정말로 간절하다든지 혹은 정말로 진짜 독하게 분석을 하면은
어떤 기업이든 탈출은 가능해요. 상패만 안 되면.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상패가 될 거냐, 상패될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분명히 탈출기는 있는데 가장 좀 우려스러운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스피커가 많아요. 약간 그 스피커들을 이겨내고 본인이 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지금 앞으로 있는 IPO 계획이 어떤 거고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것이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카카오에 대한 전략을 좀 짜시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시마크 인수를 왜 했는지 포시마크가 언제부터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라인으로 해가지고 대만 라인뱅크나 태국 라인뱅크의 뭐 이런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분배금은 어떻게 들어올 것이고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네이버 웹툰, 네이버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뭐 나스닥 상장 계획이 있다는데 그런 거는 언제 할 것인지 뭐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빡빡하게 하셔야 내가 좀 더 믿고 투자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이면은 네이버 이제 카카오 주주분들은 큰일 납니다. 이 정도는 이제 가장 베이스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들으시면서 기간이라든지 진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가치 평가와 또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에 대해서도 또 비교를 하면서 좀 장기간 프로젝트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물렸을 때 그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파면 네. 탈출구가 보인다. 네. 그 명언이네요. 어떻게 해서는 탈출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게 타이밍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알면 더 진짜 뭐 투자금을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딱 올랐을 때 그때 매도하고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네이버는 네. 그러니까 구글은 이미 어느 정도 성숙사dom에 들어간 네. 기업으로서 웬만한 신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네.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막 변화하진 않을 것이다. 네. 근데 네이버는 이번에 포시마크 같은 거를 좀 인수하면서 네. 약간 이제 거기는 미국 시장 이제 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포시마크를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네. 엄청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을 두고 봤을 때는 네. 네이버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펄을 조금 더 줄 수 있다. 네. 뭐 이런 관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이버가 그래서 구멍가게냐라고 저는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도 이미 실적이 나오는 게 그죠? 조가 넘죠. 네, 숫자가 찍히는 게 분기당 이렇게 뭐 분기는 아니지만 연으로 조가 넘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적은 기업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스타트업 수준이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PR을 높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이버가 지난 2년, 3년 동안 성장했던 성장률 구글이 지난 2, 3년간 성장했던 성장률 놓고 보면은 구글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구글이 살짝 느려요. 네이버보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 3%, 4%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이제 구글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좀 부끄러운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 영어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본인의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본인의 언어로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별로 큰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데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거를 굳이 또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해외에다가 진출할 때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이 장벽이 2-3개가 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걱정스럽긴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게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한 이유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근마켓도 있지 않냐. 당근마켓이 미국 진출은 어렵죠. 규모도 규모인데 그쪽도 또 다른 이게 문화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언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포시마크가 유럽가서 장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별로 이상하지가 않아요. 당근마켓이 유럽가서 장사한다 그러면 이상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화적인 격차 혹은 또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너무 작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현금 흐름이 제일 좋습니다. 이번에도 주주 소환을 누가 띄우셨는데 너네 직원들한테 월급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너네 지금 하고 있는 신사업 돈 안 되는 신사업 몇 개만 접으면은 너네 주가가 여기서 몇 배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주주들이 해서 올릴 만큼 현금 흐름이 워낙 좋아요. 이제 제가 그 아까 전에 친구가 있다 그랬는데 그 친구도 그러거든요. 여기는 나 일한다고 아무도 욕을 안 해. 왜? 다 일 안 하니까. 그 정도로 편하게 뭔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풀려 있는 개발자들이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저는 실제로 그 친구가 어떻게 일하는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번에 좀 현타가 좀 왔어요. 그런 일, 그 친구가 받는 연봉을 아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그 기존에 벌고 있는 돈으로 신사업을 M&A를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투자를 하기도 하고 지금 양자 컴퓨터에 AI에 자율주행에 알파고에 지금 떠오르는 신사업만 해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게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IT의 규모의 경제를 만든 친구들이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빅테크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굳이 네이버보다 구글이 비쌀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구글보다 PER을 높게 평가받을,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더 인정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나. 둘 다 거대 규모고 둘 다 이제 신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사이즈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성장 속도도 실제로 숫자로 찍어보면은 그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저는 굳이 네이버랑 구글이랑 딱 놓고 비교했을 때 10% 20%는 비싸게 살 수 있겠지만 훨씬 비싸게 사는 거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지금은 뭐 글로벌 투자도 가능하니까 네. 좀 시각을 글로벌적으로 넓히면 좋겠네요. 그죠? 그 아까 그 고평가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 2차 전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와 이번 약세장에서도 2차 전지는 전고점 돌파하고 네네. 막 날아가더라고요. 네네. 그 2차 전지는 좀 지금 보실 때 네. 어떠 보이세요? 좀 비싸 보이지 않으세요? 비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PER이 포드 PER 기준입니다. 50배 언더로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그게 2014년으로 놓고 보고 2015년으로 놓고 보면은 제가 계산했을 때는 2025년 기준으로 20배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제조업이 20배 밑이다. 그리고는 성장이 아직 남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하죠. 트레이드 할 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2024년 5년까지 버티면은 적정 주가가 되기 때문에 굳이 빠질 이유가 없는 거고, 거기다가 새로 뭐 증설을 한다, 오히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온다,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위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2차 전지가 한참 오를 때 PER이 100배였습니다. 지금 50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로 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또 받쳐져 버리니까 이제 PER이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주가는 성수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10배거를 갈 수 있냐? 그건 어렵고 많이 가면 2배? 좀 더 많이 가면 3배까지는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2차 전지를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스윙주다. 조금 공격적인 분들이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스윙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하루에 뭐 떨어지면 5% 7%씩 떨어지니까 쭉쭉쭉 밀려가지고 어이 전저점을 깨냐? 이러면 들어가고, 그러고 쭉쭉쭉쭉 올라가서 20, 30% 올라가면은 아니 뭐 어느 정도 매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유동성에 의해서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싸냐? 비싸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매매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으니까 자칫 잘못 사면은 내가 산 주가에서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15%를 반복할 거예요. 나는 거기서 샀다 팔았다 하면은 돈을 버는데 안 팔면은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매매 난이도가 조금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LG엔솔만 하더라도 내년 1월 말이죠. 그때 되면은 또 자사주 관련돼가지고 우리사주 관련된 이제 매도 이슈도 좀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급도 많이 분석을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식 매매에 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비중 높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죠. 네. LG 엔솔이나 뭐 삼성 SDI랑 네. 그 삼성전자를 네. 좀 비교했을 때 반도체랑 이제 2차 전지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 둘 중에 만약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쪽이 좀 더 비중을 실으면 좋아 보이세요? 저는 비중을 실는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비중을 좀 실겠죠. 싸서. 네, 싼 것도 싼 거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서 사서 버틴다 마인드인데 2차 전지는 저랑은 안 맞는 게, 저는 2차 전지도 조금 저렴한 친구인 지금 많이 떨어지는 동박 이런 애들에 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쪽이나 세트 업체는 좀 많이 떠서 무서운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유동성에서 움직이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제가 그쪽 매매에 좀 약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장을,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비중을 좀 많이 실을 것 같습니다.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싼 거. 네, 그렇죠. 싸고 밑으로 안 빠질 것 같아. 나는 그냥 사놓고는 든든한 그런 종목에서 투자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더 저한테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 지난번에 방송에서 출연하셔가지고 네. 삼성전자 내년 말 네. 정도 보면은 그거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해야 돼요? 네. 뷰가 좀 어떻게 바뀌셨어요? 이게 원래는 제가 그러니까 2023년 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DDR5가 상용화될 것이다. 그리고는 지금 그때 말씀드렸을 때마다도 경기 침체가 이 정도로 좀 심각하고 빠르게 올지는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또 한 가지가 특별배당. 특별배당이 있으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율도 좋아질 것이고, 외국인 수급이 붙으면서 특별배당 수급도 있을 것이고, DDR5에 대한 실적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특별배당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를 2년치가 나왔는데 거의 이제 2년치가 나온 상황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연말에 특별 배당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고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DDR5 관련된 수요나 실적이 돌아설 거냐 하면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그러면 수출입에 대한 데이터도 별로 안 좋을 것이고, 그러면 환율도 1,200원대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도도 1,300원대, 1,200원 후반대 뭐 이렇게 논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정말로 실적이 잘 찍히고 뭐 특별 배당이 있든 없든 진짜로 실적발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다.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그러니까 2024년도까지는 보셔야 DDR5가 기존의 DDR4 시장을 이제 교체해 나가면서, 침투해 나가면서 좀 더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때가 돼야 이제 삼성전자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8만 원이 대부분 어깨이실 텐데 뭐 그 수준을 좀 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환율에 따라서 혹은 뭐 미국 지수나 아니면은 뭐 시황에 따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초반대는 어렵겠지만 5만 원 후반대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밀리면은 좀 샀다가 또 올라가면 또 이렇게 새 계좌를 파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윙 연습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스윙 투자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성전자로 스윙을 지금 같은 때 연습을 해놓으시면은 삼성전자는 솔직히 한 방에 1억씩 태워도 괜찮거든요. 네. 왜냐면 진짜 큰 돈 많으신 분들은 억 단위로 틱틱도 하세요. 삼성전자에서. 근데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한 종목만 파도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가치를 공부하는 그런 기준과 여러 가지를 좀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네, 스윙 투자나 뭐 이렇게 좀 호가 가지고 이렇게 좀 트레이드 해보는 이런 관점을 많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네. 그러면 내년까지는 한 7만 원 정도? 네, 7만 원, 환율 좋으면 7만 5천 원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8만 원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